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나란히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맨 두 정상은 95분간 이어진 첫 회담에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빈 환영식이 끝나고 회담장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게 양국 모두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영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에이펙 단체 사진을 찍을 때와 달리 시진핑 주석도 이 대통령과 같은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메고 화답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두 나라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95분간 이어진 두 정상의 첫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빈 만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为中韩两国繁荣昌盛、人民幸福美满，为李在明总统和在座的各位朋友的健康，干杯！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과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의미한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와 계약 등 총 7건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 통화 스와프를 맺고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 등인데 이 대통령은 이런 민생을 위한 조치로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은 회담 내내 경제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해각서와 계약 등 모두 7건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 원, 4천억 위안 규모로 원 위안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5년 전 맺은 80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협정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이를 연장한 건데 양국은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과 교역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위주로 불거진 전화금융 사기 등 이른바 스캠 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가 스캠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 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 실버 경제 분야 협력과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도 맺었습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양국 간 서비스 무역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한 한중 관계를 오래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의 힘을 모을수록 양국 국민은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希望两国多开展青年交流活动，让中韩友好事业世代相传。 한중 정상이 민생 회복의 뜻을 모은 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 활성화 필요성에 서로가 공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에 바라는 속내를 피력했습니다. 에이펙 의장국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빠진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도 키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선 상견례 성격의 덕담이 오갔습니다. 2014년 7월에
방한해 주셨고 그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祝贺韩方成功举办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시진핑 주석의 비공개 회담 발언엔 뼈가 있었습니다. 먼저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고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전임 정권의 미일 쏠림 외교나 과거 사드 사태로 인한 관계 경색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 방한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협중 시위 등을 의식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론과 민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동향을 억제하자는 대목입니다. 에이펙 주최를 계기로 아태 자유무역지대와 공동체 건설에 함께 나서자며 미국을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열린 폐막식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중국에 넘겼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 11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中方愿以担任明年东道主为契机，同各方携手构建亚太共同体。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에이펙에서 존재감을 키운 시진핑 주석.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내년 회의 땐 반미 색채가 짙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싱가포르 총리와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주에서도 만났던 두 정상은 회담 이후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공식 오찬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2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걸 끝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걸 약속했고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창조 산업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는데 문화창조 산업이 에이펙 정상 문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아태 지역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선제적이고 대승적인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의사봉을 차기 개최국인 중국에 넘긴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종료 직전 별도 발언을 자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에이펙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우리의 연결이 더욱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대승적인 선제적 조치를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는 경주 에이펙을 결산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잇따른 대화 손짓에도 변함없이 냉담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변화의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 거라는 소신도 강하게 피력하며 트럼프에게 제안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는 결국 불발됐지만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경제협력체인 에이펙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한 건 꽤 이례적입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축으로 하는 END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 훗날을 기약하며 경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막판까지 러브콜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말 대신 행동으로 거부했는데 어떤 배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집요했습니다. 비핵화 조건 없는 대화는 가능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경주로 향하던 길목에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What can the U.S. offer him at this point?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당일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이면엔 북미가 마주 앉던 6년 전과 달리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맹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을 뒷배삼아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핵무력 체급을 더 키우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회동이든 회담이든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아닌 압박에 끌려가듯이 회동에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훗날을 기약하며 경주를 떠났지만 당장 대화 생각이 없는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과 전쟁 등으로 북핵 문제가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러시아의 군사기술까지 지원받는 지금을 호기로 삼아 북한은 대화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K컬처는 외교 무대의 한 축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행사에 화려함을 더한 건 물론 에이펙 메시지로서도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문화를 빛낸 대표 인사들이 총출동한 홍보 영상을 통해 K컬처는 에이펙 개막 전부터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시작된 뒤에는 에이펙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는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CU 서밋 특별연설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K-팝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연단에선 그룹 BTS의 리더 RM은 K-팝을 비빔밥에 빗대 설명하며 다양성이 가진 힘을 강조했습니다. K-pop success came from respecting diversity and embracing royal cultures, but still holding on to Korea's unique identity. 특별 제작된 금관 모형은 한반도에 처음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을 담은 맞춤형 외교 굿즈가 됐고 각국 정상들의 식탁에 오른 K-푸드에는 우정과 화합, 평화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I always believe food is not just for eating to get full. Right? Food is art, food is storytelling, food is connection. 에이펙 홍보대사 지드래곤의 무대가 포함된 환영 만찬 공연 역시 단순 볼거리보다는 평화와 미래라는 의미에 방점을 뒀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심 선고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무죄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며 검찰은 명백한 조작 기소를 석고대죄하고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판시 내용이 곧 이 대통령을 가리킨다며 거듭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야당 내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에도 사법부가 기계를 보여줬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란 의미라며 화력을 끌어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를 없애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별개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두고도 국정보호법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반쪽짜리 무정쟁 기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장동 1심 판결과 맞물려 사법개혁이 다시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조만간 개편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통계를 폐지하자고 하고 야당은 왜 없애느냐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폐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동률 통계를 조사해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시의성이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가 반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통계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통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도 언론도 긴가민가하는 주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을 통계에 돌리고 있다며 통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증거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간 동향을 조사하되 발표하지 않는 방향,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그걸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국토부 장관은 일단 통계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만약에 그것마저 없으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간 동향의 개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만약 통계가 폐지된다면 민간업체 통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청탁성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다음 달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데 통일교 측 선물이 김건희 씨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를 소개받고 직접 소통하는 등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17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특검법상 1심 선고기한으로 정해진 내년 2월 안에는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통일교 측이 건넨 물품이 김건희 씨에게까지 전달됐는지와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일단 윤 전 본부장 측은 청탁 여부는 직접 다투지 않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물건이 전달됐는지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전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 시작 이후 전성배 씨가 전달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은 만큼 특검은 관련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씨 처남 역시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 전 씨 심부름을 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가 김 씨 재판과 자신의 재판에서 한 진술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유 전 행정관이 물건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을 찾았을 당시 김건희 씨 이름을 봤다거나 영부인 관련 손님이 올 거란 이야기를 들었다는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김건희 씨와 전 씨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은 다른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진술을 뒤집은 전 씨 등 다른 재판에서의 주요 증인신문 조서를 윤 전 본부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특검의 구형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점도 속도전이 가능한 배경으로 꼽습니다. 재판부의 속전속결 심리 진행과 더불어 재판장의 법정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 군경 수뇌부까지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부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건 이론은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아있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더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이 전 대표를 구명로비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구명로비를 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 전 사단장과 만났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인 지난 2022년 8월에서 9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난 적이 있다는 배우 박성웅 씨 등 복수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이 있는 이 전 대표가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 계좌에서 송금받은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국내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캄보디아의 거래소인 후이원 개런티 계좌에서 업비트 계좌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업비트 계정 소유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세탁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후이원 그룹이 북한과 각종 범죄 조직에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가운데서도 후이원과의 거래량이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후이원 개런티 사이 코인 유출입 규모는 128억 원, 그중 빗썸이 12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거래 경로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업비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여전히 미뤄지며 늑장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와 유서에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에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A 교사가 숨진 지 5달 만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가해 관련자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출된 자료로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이 별도로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자료 확인과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추가 자료가 제출하거나 발견되면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조사 발표 후에 하는 걸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의 녹취록과 학교 측이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사 지연이 진상규명 신뢰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취재에 3시간만 버텨라, 무의미한 말을 하라는 등 언론 대응 회피 요령을 교육하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구치소들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언론사 기자 취재를 가정한 홍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고위 간부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강사는 기자 전화가 오면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질문에 동일한 뉴스를 이게 제가 신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원론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정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시는 거고. 답변을 계속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알맹이 없이 무의미한 말을 길게 하라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기자 질문에 3시간만 답하지 않으면 기사 못 쓴다. 확인해 알려준다고만 하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강연은 실습으로 이어졌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육에 참석한 간부는 YTN에 공무원을 상대로 언론을 어떻게 피하고 맹탕 기사를 만들 것인가를 팁이라고 알려주는 게 너무 수준 낮았다고 털어놨습니다. 4시간 정도 진행된 교육에는 예산 88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인권위는 잘못된 정보 전달을 막고 언론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씨가 수감된 상황에서 인권위가 구치소들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결수 인권보장 명목인데 안건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한 언론에 필요한 사람들을 면담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직접 만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왜 이 시기에 담당 부서 상의도 없이
구치소들만 조사하냐며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 인권위 사유화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윤 전 대통령 옹호 의혹에 언론을 상대로 한 취재 회피 교육까지 인권위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안에 어떤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실제 담배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니코틴이랑 타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아는 게 없어요. 네. 수십 가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담배 상자에도 타르나 니코틴처럼 흔히 아는 일부 성분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 발암물질을 누구나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사 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장은 유해 성분 정보와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검사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쯤 유해 성분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업체의 담배 제품들은 회수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의 독성, 발암성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소비자들께서 금연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업계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 합정동에서 승용차가 주차장 변압기를 들이받아 불이 나고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원주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적재함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승용차를 향해 연신 소화기를 뿌립니다. 오후 5시 50분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버스 옆으로 오더니 그냥 와가지고 폭발음이 두 번이나 팡팡하게 엄청나서 크게 불빛이 했거든요. 60대 운전자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인근 건물 25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도로 한복판,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승용차와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서울 미근동에서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중부고속도로에서는 하남요금소 쪽을 지나던 공항버스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라 손님은 없었고 운전자도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적재함이 50대 하청업체 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킷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그냥 깔리셨던 것이고 심장지였다가 나중에는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날 다른 작업자는 콘크리트 타설기에 맞아 골절상을 당했는데 대우건설이 공사를 맡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크레인으로 토사를 운반하던 중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중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마약 이용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전문센터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야산을 파헤치자 비닐에 쌓인 마약이 나옵니다. 주택가 담벼락부터 아파트 우편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마약이 침투하면서
재작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 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소 주춤했던 지난해에도 2만 3천 명대를 기록했는데 20, 30대 비중만 무려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마약 범죄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는 올해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관리센터 운영을 추진해왔습니다. 시범 운영 끝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상담부터 검사는 물론 입원, 재활, 사회 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마약 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30여 명이 상주합니다. 특히 과거 마약에 중독됐다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한 회복 지원가도 상담에 투입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센터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마약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심정지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이 안 돼서 또 제가 마약을 또 하더라고요.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있으면 이게 마약이 아닌 거죠. 나를 치료의 환경에, 세팅에 이렇게 좀 맡기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며 센터에서 신고하거나 낙인을 찍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약류를 구하는 경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병원에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독됐거나 마약 노출이 의심되면 서울시 은평병원으로 전화해 마약관리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그동안 늘어나는 이용객에 비해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청주공항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식음료 매장 등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공항 대기실 곳곳이 활기를 띱니다. 막 문을 연 빵집엔 손님이 몰리고 햄버거 매장은 젊은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새롭게 문을 연 상업시설로 대기실은 물론 국제선 출국장 안에도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46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이지만 상업시설이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기존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자 청주공항 측이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선 겁니다. 공항 안에 각종 식음료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모두 11개 상업시설이 이용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어 선택지가 부족했던 공항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가지고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도 많이 고팠고 그랬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보니까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전통시장 대표 맛집 등 청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 매장도 선보여 이용객들이 청주의 맛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이 어떤 특화된 그런 맛집을 유치를 하고 또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를 해서 공항에 오시는 이용객들이 보다 좀 다양한 어떤 그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새 상업시설이 문을 열면서 청주공항이 지역 거점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때 극심한 가뭄으로 취소됐던 강원도 강릉 커피축제와 누들축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해변과 도심 곳곳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강릉 안목 해변. 해송숲을 따라 길게 줄지어선 바리스타 100명이 한꺼번에 커피를 내립니다. 강릉 커피 축제의 상징인 백인 백미 행사입니다. 원두 종류와 추출 방식에 따라 맛과 향도 천차만별입니다. 간 내린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에선 여유로움이 물씬 묻어납니다. 바닷가에서 마시니까 너무 좋고 금방 내린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게 또 그것도 무료로 시음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과 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과일과 생크림을 정성껏 올립니다. 길이 5m가 넘는 대형 케이크가 완성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가뭄 때는 이제 단축 영업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행히 개최를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변을 벗어나 도심 월화거리로 가면 누들 축제가 한창입니다.
칼국수와 짬뽕, 메밀국수 등 강릉을 대표하는 면 요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가지를 먹었어요. 맛도 좋고 사람 인심도 좋고 나누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극심한 가뭄으로 취소됐던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가 정상 개최되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배우 전혜진이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한 1인극으로 연극에 복귀합니다. 데뷔작인 극의 다해로 동화 연극상 희곡상을 받은 강동훈 작가의 신작도 개막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일 극작가 롤란트 슈멜페니가 재창조한 고대 그리스 비극이 2년에 걸쳐 5부작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춤과 노래를 전유하고 있는 신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정주자들의 대립, 새로운 문화와 구문화 간의 대립,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작품을 풀어봤습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1부작이 18명의 배우가 참여한 대형 무대였다면 이번엔 오직 한 명만 등장합니다. 1인극이면 1인극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1인극은 오히려 채우지 않고 비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연출적 방향이 많이 틀려졌고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고지 그 전혜진이라는 배우가 시작해서 끝을 내야 된다. 신화 속에서는 조연에 그쳤던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라이오스. 10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전혜진은 라이오스를 비롯해 모든 인물을 소화하고 서술자로서 극을 이끕니다. 데뷔작인 극의 다해요로 동화 연극상 희곡상을 받은 강동훈 작가의 신작 도그 워커의 사랑입니다. 두 개의 시대, 두 가지 관계가 교차하는 이야기. 돈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움트는지 섬세하게 인간 내면의 변화를 따라갑니다. 난해한 보조리극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를 유쾌하게 변주한 연극도 대학로에서 관객몰이 중입니다. 꿈을 향한 무한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의미를 웃음 속에 녹여냈습니다. 소극장에 데뷔한 노장 박근영과 9년 만에 연극으로 복귀한 김병철이 에스터 역을, 이상윤과 최민호는 벨 역을 각각 연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거대한 트럭이 건널목에 갇힌 채 질주하는 기차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케냐와 우간다에서는 대형 산사태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지구촌 사건 사고를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트럭이 선로를 건너려다 전방 승용차 때문에 뒤로 빠집니다. 다시 앞으로 가려는 순간 건널목에 차단기가 앞뒤에서 내려와 가로막습니다. 전진도 후진도 불가능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와 충돌해 트럭이 가루처럼 부서집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5명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영적인 수행을 하는 힌두교 기념일 에카다시를 맞아 신도들이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최소 9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수용 인원이 2,000명인 사원에 10배가 넘는 25,000명이 몰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construction is of recent nature and it is very weak construction. When the entire crowd fell on that, it got collapsed, and from 7 feet height, public they one above the other they have fell down. So due to that, this incident. 장대비에 이은 흙탕물이 사면을 따라 거칠게 흘러내리면서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케냐 당국은 서부 산악지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We want to request all of them to go to higher ground and to avoid areas that are prone to landslide. 이웃 우간다에서도 산사태로 최소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가 반복되면서 매년 수백 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은 또다시 추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공기가 무척 차가워지겠는데요. 현재 8.4도를 보이는 서울 기온, 낮에는 10도까지 오르지 못하겠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이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8.4도, 춘천 5도, 대구는 10.1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전주는 14도 등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